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미국 작가 웨인 다이어의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인생 철학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심리학자로서 긍정적 생각을 심어주고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여 동기부여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책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지침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펴낸 곳 주식회사 스몰 빅 미디어 옮기니 장원철 지은이 웨인 다이어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된다. 다시는 희생당해선 안 된다. 앞으로도 영원히 남에게 조종당하는 희생물로 살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를 다잡는 훈련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나를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수많은 함정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자신이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면 몇 가지 단순한 다짐을 반복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신호가 감지될 때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인간이 숨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건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인류는 각종 제도와 규율을 발전시켰으며 그렇게 생겨난 사회적 기준은 지금까지도 잘 작동하고 있다. 만약 이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도 그저 감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회의 희생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희생물이 되는 덫을 피할 방법이 있다. 바로 희생물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남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물처럼 행동할 때가 언제인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자유롭다고 선언하라.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희생물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통제하는가이다. 자기 운명의 실타래를 스스로 당기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이 당신을 조종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끝없이 희생당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희생자란 범죄나 사고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감정과 행동의 주도권을 도둑맞고 희생당할 수 있으며 어느 순간 이런 생활이 습관처럼 굳어질 수 있다. 타인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희생자다. 그들은 어느 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하고 싶지 않은 일에 필요 이상의 수고를 감내한다. 희생물이 된다는 의미는 별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 요인의 감정을 통제받고 행동하는 사람이 희생물이다. 인류 사회에 인간을 지배하는 외부 요인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 각종 억압에 감금되지 않는 사람만이 희생물이 되지 않는다. 희생물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이다. 그들은 자신을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여기며 자기 운명을 책임지기엔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운명의 결정권을 더 똑똑하거나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넘긴다. 남들 앞에서
결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일도 없다. 삶의 방향키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희생물이 된다. 자기 파멸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희생자가 된다. 우울, 불안, 걱정, 근심, 상처, 언짢은 기분을 안고 오랜 기간 살아가는 사람도 희생자들이다.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스스로를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의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역시 희생물이다.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방금 내가 한 말에 반박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운명의 재물이다. 내 주장에 아무런 반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면 함께 질문을 던져보자. 희생물이 되는 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가? 자유는 제 발로 찾아오지 않는다. 손쉽게 자유를 얻는 사람은 없다. 자유는 반드시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자유를 부여한 이는 언제나 당신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자유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거리낌도 없음을 뜻한다. 작은 속박도 자유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택에 제약이 있거나 자기 뜻대로 생활할 수 없고 당신의 즐거움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데도 내키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본질적으로 희생자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자유로움이란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의 다른 이름이다. 인간은 책임감을 지니는 동시에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유로움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인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군. 사회의 평가는 권위를 주고 우리 삶을 지배한다.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할수록 사회는 끊임없이 몰아붙인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라고 느끼는 순간 죄의식이 생기고 우리는 다시 무기력해진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대화록에서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인용구를 꼼꼼하게 다시 보면 이렇게 읽힌다.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드러내며 과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타인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의미도 아니다. 자유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협박해 항복을 받아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평화가 있다. 이들은 단지 타인의 변덕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단단하게 지키면서 삶을 조용히 꾸려나간다. 부모라서, 직원이라서, 어른이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규정에서도 자유롭다. 이들은 어떤 위치에서건 자신의 선택에서 자유를 느낀다. 그 선택에 대한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도 않는다. 이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책임감이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려 드는 타인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기억하라. 자기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스스로를 지지하는 것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다. 에머스는 자기 신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자신의 자유를 찾는 행위가 타인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감을 높이고 안정감을 갖는다. 무뚝뚝한 태도나 공격적인 자세로 사람을 대하지도 않는다. 무례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끼어들어 통제하려는 시도를 언제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이들은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것이 내 인생이야. 나만이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지.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나는 누구의 소유일 수 없어. 나한테서 이 권리를 빼앗으려는 모든 시도를 경계해야 해.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랑받아선 안 돼. 하지만 이미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 사회와 희생자처럼 사는 것이 버릇되어 버린 우리의 지난 날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을까? 타인에게 당하는 것도 습관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마치 인형처럼 하라는 대로 하며 그 속에 아주 작은 자유만을 가졌을 뿐이었다. 불만이 있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부모가 계획한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대신할 대안도 마땅치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이란 집을 벗어나 20분간 바깥을 돌아다니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현실로 받아들였다. 타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지만 그 시절엔 스스로 대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생각이 영글지 않았다. 그래서 차츰 자유롭게 선택할 범위가 넓어져도 남이 설계한 삶의 방향을 따르는데 거부감이 없게 되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습관은 유물처럼 남는다. 그 습관은 한때 살아남기 편리한 도구였지만 지금은 우리를 손쉬운 먹잇감으로 만들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자신을 쉽게 발견한다. 또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종당하는 일이 지속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당하는 습관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습관을 개발해야 한다. 나쁜 습관에 쉽게 익숙해지듯 좋은 습관도 같은 방식으로 익힐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을 습관으로 익히고 실천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분노와 무기력 혹은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할 수는 있다. 내면의 분노를 제거하여 자발적으로 희생물이 되는 버릇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타인의 지시나 통제를 받는 습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선택을 하려면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 첫째, 자신이 처한 상황을 평가하는 법을 배운다. 둘째, 희생물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과 태도를 키운다. 셋째, 일상 속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희생의 유형을 알아낸다. 넷째, 자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부 전략과 그 전략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만든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올바르게 행동한다.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일이다. 지금부터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눈을 크게 떠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잠재적 희생물로 전락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상황을 평가하라는 의미는 적당한 경계심과 새로운 지성을 갖추라는 뜻이다. 새로운 지성을 갖추어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새로운 지성이란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쪽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방법인지 예측하는 능력이다. 새로운 지성을 키우면 대화를 하기 전에 혹은 재물이 될 수 있는 함정에 빠지기 전에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 다음 조지의 예를 살펴보자. 조지는 하자가 있는 바지를 반품하기 위해 백화점에 갔다. 그는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불친절하고 무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조지의 목적은 바지를 환불받는 것이지 피곤에 찌든 점원과 언쟁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점원과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면 관리자를 설득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조지는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 반품 불가를 고수하는 것은 점원들의 일이다. 어쩌면 영업방침을 지키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규율의 희생물일 수 있다. 상황평가를 끝낸 조지는 점장에게 직접 갔다. 오직 점장만이 영업방침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조지는 이 백화점의 규율과 고객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직원에 대해 정중하게 항의했다. 그가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바지를 환불받을 가능성이 크다. 막무가내 행동을 하지 않고서도 말이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희생물이 될 수도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상황을 평가하라는 말은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라는 뜻도 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다면 냉정하게 다음 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점장조차 환불을 거절했다면 조지에게는 제품을 만든 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단단히 화가 난 척 연기를 할 수도 있다. 계획이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감정에 얽매이지 않은 채 필요할 때 전략을 바꾸는 것뿐이다. 조지의 목표는 환불이었다.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그 성패에 따라 개인적인 행복이나 자기 가치가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니다.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긍정적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타인과의 비교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모든 존재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다. 비교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고대의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나는 나다.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생각과 욕망, 그리고 은밀한 감정이 당신의 것과 똑같은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왜 다른 사람의 사례를 자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를 알 수 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인류라는 집단을 구성한다. 너무 다르다는 특성은 이 집단의 위협이 되기도 한다. 물론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신만의 독특함으로 위대함을 창조한 사람이 있다. 세상은 그들을 숭배한다. 하지만 예수, 소크라테스, 간디, 토마스 무어, 그리고 비교적 최근 인물인 헨리 트루먼과 윈스턴 처칠 같은 위인들은 당대의 독특한 개성으로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다. 그 독특한 개성이 더 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훗날이 되어서야 재평가를 받았을 뿐이다. 학교 교실은 정상 곡선과 같은 기준을 사용해 학생들을 적합한 사람과 부적합 사람으로 가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성시대는 평균에 근접시키기 위해 사람을 평가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우리 사회에 수없이 존재한다. 이를 두고 생화학자 프레드릭 크레이는 평범한 사람들은 획일, 표준에서 안정감을 찾는다 라고 꼬집었다. 이 모든 압박과 지속적인 암시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나 자신은 독특한 사고와 감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 외적 기준으로 인간을 통제하려는 사회와 그 힘에 지배당하는 구조를 파악한다면 그 영향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로움과 친해지면 진리와 가까워진다. 당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다면 이제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외로운 존재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느끼는 사람은 없다. 존재론적 외로움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존재론적 외로움을 자각하면 무한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고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자유지만 우리가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몇 년 전 나를 찾아온 랄프의 예를 살펴보자. 한 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며 46이 되던 어느 해 랄프는 불현듯 존재론적 외로움에 직면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거실에 앉아서 아내를 바라보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내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그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각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혔다. 문득 24년을 함께한 저 사람이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쓸쓸한 감정이 솟구쳤고 완벽한 타인처럼 다가온 것이다. 이 낯선 느낌은 아내가 앞으로도 자신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비관으로 이어졌다. 랄프는 상담을 받는 일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상담 초에는 별거나 이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존재론적 외로움을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았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임을 알았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터무니없는 기대라는 걸 깨달은 후 아내 또한 자신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외로운 존재임을 자각했다. 이 통찰과 함께 그는 비로소 지옥 같은 외로움과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 존재론적 외로움은 재앙이 된다. 랄프 또한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이 생각으로 인해 아내를 낯설게 여겼다.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함께 있는 낯선 이들이다. 많은 것을 공유하며 서로 가까워질 수는 있으나 결국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것만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내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뿐이다. 존재론적 외로움에 대한 각성은 불행의 씨앗인 동시에 자유를 찾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기 인생의 모범을 타인에게서 찾고자 했다면 19세기 노르웨이의 극작가 헬리크 입센의 말을 떠올리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항상 홀로 서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반사회적
혹은 이기적 태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인간의 실존을 가리키는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류에게 강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한 대로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이 느낀 바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이다. 다시 랄프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는 거실에서의 그 순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감정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무의미한 기대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이고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그는 은둔하며 살아가는 고립된 섬과 같은 인간은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인간은 내적으로 모두 섬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리와 다른 인간을 보았을 때 거부감으로 마음의 장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짓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 모든 기준은 세상이 아닌 내가 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비교라는 함정에 쉽게 빠진다. 자기 비교는 보편적인 마음의 문제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덫에 빠진다. 우리 사회는 항상 주위를 둘러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비교 관찰이 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된다.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매력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성공했는지도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이 저울의 눈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한 후에야 알게 된다.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방법 외에 자신을 평가할 마땅한 대안이 있는지조차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평가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를 무시하고 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우리 자신의 만족감이다. 자기 평가를 위해 자신 이외의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자신이 똑똑한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당신이 지금처럼 인식하고 말하기 때문이며 원하는 바를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매력적인가?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매력적이다. 그것이 스스로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다. 누군가 설정한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희생물로 전락한다. 자기 비교라는 덫은 치명적이다. 평가 기준을 바깥에서 가져오면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이 함정에 빠지면 마음의 안정은 사라진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 자기 비교는 굉장히 유혹적이다. 혼자서 해나갈 때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남과 같아지려고 노력할수록 사회로부터 피상적인 인정도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색다르게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고 하자. 새로운 스타일로 옷을 입고 싶다든가 나이 많은 사람 혹은 아주 어린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싶다거나 평범함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하자.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이 하는 일이 이미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방식이라면 거기엔 내가 틀렸다라는 두려움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무언가를 하기 위해 늘 주변 사람들을 살펴야 한다면 꼼짝없이 자기 비교의 덫에 걸린다. 희생물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행동을 자기 신념에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신념을 강박적으로 고집하는 사람 역시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만큼이나
그 사회의 희생물이다. 그는 단지 무조건 사회 통념과 반대로 하는 사람일 뿐이다. 요지는 무엇을 결정할 때 주변의 평판이 아닌 자기 내면의 상식을 따르라는 말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일 뿐더러 진실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같아져야 할 이유가 없다. 자기 비교라는 미로를 빠져나오기 위해선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려는 순간 그 비교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도 다른 사람을 상대하면서 스스로 비교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당장 비교를 멈춰라. 그것만이 나쁜 버릇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타인도 나를 존중한다. 모든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이에게 더 친절하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보다 더 친절하게 대한다. 당신은 평소 어떤 대우를 받는가? 반복적으로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는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아무런 상의 없이 계획을 세워놓고는 당신에게 그저 따라오라고 하지는 않는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변인의 기대에 맞춰 하기 싫은 역할을 억지로 하고 있진 않은가? 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내담자와 친구들에게 수많은 한탄과 호소를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나의 반응은 한결같다. 어떻게 대우하라고 가르친 그대로 대우받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보라. 혹시 그렇게 하도록 당신이 허락한 것은 아닌가? 계속 그렇게 하도록 격려한 것은 아닌가? 남들에게서 그렇게 대우받는 것이 당신 책임이 아니고 그들 탓이라면 당신은 어떤 일에서든 무기력한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수천 년 전 이미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욕은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욕이라는 관점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모욕감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 그 도발을 우리 자신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때 모욕감이 생기는 것이다. 인내가 항상 미덕이 되지는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인내는 상대에게 나를 마음대로 취급하라고 가르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그저 인내하고 있고 그것이 꽤 오래되었다면 당신을 그렇게 취급해도 저항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셈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참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행동하면 상대방은 그 행동을 멈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기력한 당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당신을 취급하는 것이다. 조용히 참기만 하면 그들은 당신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양 행동한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취급해도 된다고 그들에게 가르친 꼴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말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스페인 작가 페르난도 로자스가 한 말이다. 희생물이 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긴 대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 결말은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맞아.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깜빡했어. 인간관계는 온건한 대화로 달라지지 않는다.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은 삶의 방해꾼들이 흔히 쓰는 수법인데 결국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된다. 대화 내용은 모두 잊어버리고 예전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다시 대화를 나누고 서로 합의하고 문제점을 바로잡겠지만 당신이 알게 되는 바는 말뿐인 함정에 더 깊이 빠졌다는 사실이다. 최선의 해결책은 행동이라는 점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문제 해결을
상당 부분 대화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심리 상담사와 대화를 하고 심리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끔찍한 이야기들을 끝도 없이 듣는 식이다. 여기서 유의미한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 단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것, 그뿐이다. 상담 치료는 새로운 행동을 배우는 학습이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동정과 공감을 얻는 것으로 대화가 끝이 난다면 당신은 이중으로 고통받을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곳에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은 행동이다. 단호한 결심을 표현하는 행동은 선의로 포장된 수백만 개의 말보다 가치가 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또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보라. 10중 8구는 덩치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괴롭힌다. 작은 아이들은 큰 아이에게 애원하거나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겠지만 그렇다고 괴롭힘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작은 아이가 어느 날 냅다 주먹으로 반격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덩치 큰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생긴다. 덩치도 훨씬 작은 놈이 나랑 싸우겠다니 이거 만만치 않은데 괜히 계속 괴롭히다가 망신당하는 건 아닐까? 내버려두고 다른 놈이나 골라야겠다. 행동은 나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당당히 맞서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비열한 행위는 막을 수 없다. 방해꾼들의 감언 이설과 약속 같은 것들은 믿지 말라. 그들은 행동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히려 든다. 사상가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그런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에 대해 그와 얘기하지 않는 편이 낫다. 얘기를 많이 할수록 그는 그 짓만 하려고 할 것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현실 그 자체보다 현실에 대한 믿음과 태도 때문에 희생당할 때가 많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와 문장이 그 증거다. 현실 자체를 반영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판단한 언어들이다. 예를 들어 날씨 정말 별로야 와 같은 말이 그렇다. 흔히 쓰이지만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 말은 아니다. 그날의 날씨가 별로라는 생각은 당신의 판단일 뿐이다. 비 오는 날이 당신에게 별로라면 당신은 농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날씨 그 자체는 당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흘러간다. 자연 상태는 좋고 싫음의 가치 판단과 관계가 없다. 현실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자신을 희생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괜한 트집 잡기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현실과 판단을 혼동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가 왔다고 해서 그날 하루가 형편없어야 하는 이유는 없지 않은가. 현실과 판단이 동일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의 운명은 스스로 부과한 비통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 갈등은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세상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길밖에 없다. 다음은 1899년 스테판 크레인이 쓴 전쟁은 친절하다, War is kind라는 시에서 발췌한 대목이다. 한 남자가 우주에게 말했다. 우주여, 내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우주가 대답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진 않는다. 이것이 현실의 본질이다.
세상은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다. 당신의 삶에 관심도 없다. 세상을 향한 당신의 희망은 당신의 삶만 힘들어지게 할 뿐이다. 현실은 그냥 당신의 요구와 당신의 주장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불공정과 불의를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뜻하는 말은 아니다. 변화는 진보와 성장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그냥 끝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로부터 배워야 할 뿐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을 그것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판단하여 그것이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상심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말이다. 분노에 사로잡혀 이 말을 했다면 당신은 재물이 된다. 현실이 기대와 다르다고 화를 낼수록 운명의 사슬에 단단히 묶인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라. 일이 터졌군. 멈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지. 그리고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 현실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행복을 지키고 우리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름답다는 표현 또한 현실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꽃이 아름답다, 향기가 좋다는 표현은 현재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좋다, 흥미롭다, 순수하다, 기가 막히다, 우아하다, 정교하다, 사랑스럽다, 짜릿하다 와 같은 수만 가지 표현들 또한 우리에게 이롭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는다. 신이나 운명, 세상 혹은 다른 일을 탓하지 않게 하며 진보와 성장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매일 마주하는 일상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모습이 달라진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창의적 행동을 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적극적인 자세로 두려움 없이 일상을 마주하면 우리의 생활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그 반대의 것을 영원히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작가는 또한 자유롭게 살기 위한 100가지 행동 리스트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 되어드렸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